네, 안녕하세요. 예, 15강까지 왔습니다. 예, 15강에서는 우리가 조선 초기의 왕들과 조선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정치 조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조선왕조가 몇 년 동안 갔어요? 조선왕조 500년. 그죠? 우리나라는 뭐 했다면 500년이야. 고려왕조도 400 몇 년인데 거의 500년이거든요. 근데 조선도 500년이에요. 그렇게 잘된 나라, 말하자면 통치 체제가 잘된 나라가 오래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15강에 시작을 할 텐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년중, 임명선 이미 외우고 있지요. 그쵸? 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조선 초기 왕 중에서 태종, 태세, 문단세 이거 좀만 더 쓰세요. 예성년중, 임명선 중에서 태조 문제는 별로 없어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 있는 태는 태종인데요. 태종 문제 그리고 세종 문제, 아버지 아들인데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세조와 성종은 아예 반대예요. 이건 또 대립구조에 있어요.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태종과 세종은 이어지는 건데 비교 좀 하시고, 세조와 성종은 아예 다르다 이거예요.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네, 태조 이성계. 근데 이 사람은요, 재위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 신하들에게 그 위임을 아주 확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수의 재상 몇 명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고 그들이 다 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한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성계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도 왕이 되기 전의 업적은 많이 내는데 오히려 왕이 된 이후의 업적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신하가 대부분 했다니까요. 그 신하가 누구냐? 정두전, 조준, 권근 이런 사람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정두전입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 문제는 없어요. 오히려 태조 이성계 때 삼봉 정두전 있죠. 이 사람이 시험에 나는 거예요. 삼봉 정두전. 호가 뭐예요? 말 그대로 삼봉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 둘, 셋, 봉우리가 세 개. 인생이 이렇게 세 가지 봉우리처럼 굴곡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삼봉 정두전. 왜 그러냐면 이게 친가 쪽은 괜찮은데 외가 쪽에 그 외할머니가 천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핏줄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고려 말에 사람들한테 송락질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한계도 있었고 그랬어요. 삼봉 정두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양천도와 경복궁의 이름도 다 지었어요. 물론 왕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양으로 가고 도시계획 그리고 궁궐의 이름을 정한 것도 다 정두전이 한 겁니다. 정두전은 아주 똑똑했던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법전도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조선 경국전과 경제문감입니다. 이게 경제문감인데 뭐 행정법 비슷한 건데 이건 잘 시험에 나지 않아요. 나와도 조선 경국전과 함께 나오면 나왔지 뭐 따로 뭐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거는 매우 중요해요. 정두전이 만든 법전의 이름이 뭐니까? 조선 경국전이죠. 경국대전 아니죠?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경대전, 그건 나중에 보시면 조선의 성종 때 만들어져요.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법전이긴 하나 정두전이 만든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좀 경전이고요. 그리고 불시잡변,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두전도 어쨌거나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들은 뭘 싫어해요? 불교. 불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좀 하대하죠. 어이 박씨, 어이 어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불씨, 잡스러운 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교 배척하는 서적을 쓴 사람도 바로 정두전입니다. 그리고 정두전은 요동정벌도 추진했대요. 이상하다. 요동은 당시에 명나라, 큰 나라 거였는데 어디가 거기를 치려고 그랬지? 사실은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조선 건국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명나라 황제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편지 뭐 내용은 괜찮은데 편지에 쓰인 형식이나 용어나 이런 것들이 명나라 황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전문이라고 하는데요. 표전문, 따로 뭐 표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누가 쓴 거야? 누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썼어? 누가 썼을까요?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받은 그 편지는 정두전이 쓴 건 아니지만 정두전이 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두전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두전 오라 그래. 그랬는데 오라 그랬는데 정두전이 안 갔어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정두전한테 조선의 화근이다 뭐 그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동정벌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뭐 이렇게 군사 작전도 세워야 되고 군사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군대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군대가 거의 다 그 왕자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병 혁파도 주장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정두전, 중요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1대 왕 때 태조 이성기 때 1차 왕자인환이 있었어요. 그리고 2대 왕 때 태정 정종 때 2차 왕자인환이 있었어요. 이때 이 왕자인환의 주인공은 바로 이방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방원이 많은 왕자들의 후보를 죽이고 핏물을 묻히면서 그러면서 왕이 됐어요. 태종이 바로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3대 왕으로 즉위했는데요.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왕위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키워드가 바로 이겁니다. 왕권 강화. 그래서 밑에 나오는 태종의 업적도 다 왕권 강화 책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 태종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물론 2등이야. 세종이 더 많이 나와. 근데 태종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일단 제일 먼저 한 것은 이거예요. 고려시대의 문화부, 중소문화성 같은 말인데 여러분 중소문화성 기억나십니까? 고려 성종 때 만든 이성 중에 하나가 바로 중소문화성인데요. 이게 고려 말기에 이름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문화부 이렇게 바뀝니다. 중소문화성과 문화부는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달라요. 중소문화성의 높은 관리는 누구였어요? 재신이었죠. 그리고 낮은 관리는 낭사였습니다. 낭사가 하는 기능이 뭐예요? 석용, 간징, 봉박 이런 걸 했었는데 그 문화부, 중소문화성 여기에 바로 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낭사가 뭐 했다고요? 석용이나 간쟁 등을 했는데 그중에 간쟁이 뭐예요? 간쟁, 정책 비판이에요. 바로 이거네요. 그죠? 근데 이 기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중소문화성의 낭사에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독립관청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관청의 한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가 바로 간쟁 기능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간쟁 기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태종 이방원이 이거를 독립관청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사간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간원은 간쟁 기능을 독립시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정책을 내놓나요? 사실 왕도 정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왕에게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등의 그 삼정승이 내놓은 정책을 비판하는 그런 기능을 주로 했던 게 바로 사간원입니다. 중요해요. 근데 사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간으로 외우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간쟁 기능이 독립된 거니까 간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 두 번째는 또 너무 중요하다.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대요. 야, 육조 직계제 뭐예요? 육조는 실무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직계, 바로 고한다는 거예요. 다이렉틀리 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원래 그렇게 하지 않나? 아니에요. 원래는 육조가 가운데 의정부라는 의결기구를 통해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 왕에게 그 정책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육조 직계제는 바로 의정부가 패싱되는 거예요.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원래는 구조가 이 파란 구조가 아니고요. 빨간 것처럼 육조가 의정부한테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부고속도로를 놓을까요? 그러면 의정부가 오케이 괜찮은 생각이네. 그러면 왕에게 얘기하고 왕이 제가를 하면 놓으랜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를 설치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육조 직계제는 바로 이거예요. 의정부가 패싱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태종 때 왕권 강화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육조 직계제 꼭 기억하세요. 또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에 보시면 신문고라는 북을 설치했대요. 신문고 원래 이름은 등문고였는데 신문고로 이름을 바꿨어요.
태종 때 신문고 누가 쳤어요? 삶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원래 그렇게 치라고 만들어놨는데 정말 반역이나 아주 큰일이 아니면 사실은 치지 못했어요. 거기 관리들이 좀 막았거든요. 그래서 신문고 제도는 그 취지는 좋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신문고 제도는 그냥 설치했다 정도만 하시는 거고 이걸로 어떠한 뭐 해결책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호패법. 호패법은 호패라는 게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거예요. 누가 쳤대요? 16세 이상의 남자, 16세 이상의 여자는 안 돼요. 모든 남자도 안 돼요. 16세 미만은 안 되니까. 근데요, 양인 남자도 아니에요. 노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렇게 외워야 돼.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는 게 바로 호패입니다. 그거를 여기다 차고 다녀요. 주민등록증을. 그게 왜 차고 다닐까요? 예,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사람의 인상착의와 이름과 주소, 벼슬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이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향촌사회 이탈 방지 뭐 이걸 위해서 호패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또 태종이 아주 좋아했던 폰트가 있어요. 글꼴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개미자입니다. 주자소라는 것을 취해서 개미자라는 구리활자를 주조해가지고 그걸로 책을 찍었어요. 개미자 이거 꼭 좀 아셔야 돼요. 개미자 왜 아셔야 되냐면 나중에 세종이 좋아했던 글꼴은 갑인자라는 게 나올 거거든요. 그거 두 개 항상 비교해요. 갑인자는 세종이고 개미자는 태종이에요. 또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가 있대요. 진짜 웃겨. 동양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표현은 난 여기서 처음 봐. 보통은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든가 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됐으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건 따로 있나 봐요. 어쨌거나 그 세계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나라 세계지도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추가한 그런 지도가 바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예요. 여기까지인데요. 진짜 많죠. 태종은 많아요. 태종은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제가 6개 뽑았는데요. 예, 요걸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혼계신 육간호. 그럼 어디시냐면 보세요. 할아버지 6명 있죠?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 6명의 할아버지를 한 명이 다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6명의 혼자 되신 할아버지를 한 명이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태종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혼자 계신 6분의 노인을 한 명이 다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되신 6명의 노인을 한 명이 간호한다고. 혼이 뭐예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개는 뭐예요? 개미자. 혼 계신 그러면 갑인자랑 절대 안 헷갈려. 개미자. 신문고. 그죠? 육은 육조직계제. 간 뭐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간쟁 기능을 독립시켜서 사간원을 만들었다입니다. 그죠? 그리고 호는 뭐예요? 호흡해법이죠. 이게 나중에는 자나 분을 뭐 이런 것들은 다 잊어줘도 돼. 그냥 태종은 혼 계신 육간호, 혼 계신 육간호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바로 세종인데요. 여기서 하나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세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으니까. 세종. 사실은 태종은요. 자기도 첫째가 아니거든요. 넷째예요. 근데 세종도 그 다음 왕이 되는 세종도 첫째는 아니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 첫째가 아니니까 그 다음 왕도 첫째일 필요는 없다 이래가지고 세종을 세운 것 같아요. 세종 몇 세기예요? 15세기 한 가운데쯤 되네. 그죠? 세종. 아유 세종은 세종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워낙 한 일이 많아. 근데 세종이 문제라면 문제일까? 이런 게 문제예요. 누가 신하가 와서 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라 네가 하라 그래요. 신하들이 그래서 기획안을 내고 자기가 그걸 실행해야 돼.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자기가 아이들 낸 거니까. 그래서 업적이 많아요. 그래서 대왕이 된 거예요. 시킨 일을 신하들이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일을 신하들이 그냥 했다니까. 그래서 업적이 많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종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이종무를 보내서 왜구의 근거지인 대마도는 쓰시마라고도 부릅니다. 당시에 대마도는요 사실은
본토로 치면 일본 본토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쓰시마에서 외적들이 사실은 뭐 해적인데요. 그들이 약탈을 하는 거를 한반도로 더 많이 왔어요. 이게 3세기 후반부터 왔는데 지금까지 계속 온 거 보면 무지하게 온 거예요. 세종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 정보를 보내서 대마도를 쓸어버렸어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고려 말에도 쓰시마를 정벌한 적이 있거든요. 고려 말에 우왕 다음에 창왕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창왕 때 박위라는 사람이 또 쓰시마를 정벌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구분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종무는 외우시는데 이종무는 세종무 좀 더 길게 외우세요. 이종무는 세종무 박위는 아니지. 그죠? 이종무는 세종무 해보세요. 이종무는 세종무예요.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고. 두 번째,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기 위해서 계약조를 체결했대요. 조금 전에 이종무는 세종무를 보내서 쓰시마를 정벌했다고 그랬죠. 쓰시마 섬의 도주라고 해요. 쓰시마 섬의 짱이 와가지고 잘못했어요. 그걸 빌었다니까요. 세종이 또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에이 놈 이러면서 산포도 개항해주고 그리고 무역을 하긴 하는데 제한된 범위에서 무역을 허용했어요. 이게 중요한데요.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하기 위해서 일본과 맺은 조약이 바로 계해약조입니다. 어떻게 제한을 했냐면 1년에 오고 갈 수 있는 무역선, 좀 어려운 말로 세견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전문력 세견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견선을 50척으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오고 갈 수 있는 무역선이 50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50척이란 말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세견선이라는 말은 잘 내요. 계약조도 잘 내요. 그래서 계약조, 세견선, 50척 다 외워두시는데 이 세 개 단어 중에서 두 개만 나와도 세종으로 푸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자주 나와요. 꼭 알아두시고. 또 세종 때 조세제도가 있어요. 세종이 참 좋은 임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세종 때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확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세금은 적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벌고 조금 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조세제도가 바로 공법. 많은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공법을 만들었는데 공법 자체의 용어보다는 공법에 속한 몇 가지 제도가 중요해요. 공법은 전분 육등법과 연분 구등법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전분 육등법은 이거는 전분 밭전자인데요. 토지를 구분했대요. 6개로. 그러니까 1등전, 2등전, 3등전부터 6등전까지 있는 게 바로 전분 육등법이에요. 뭔가 이렇게 자갈밭과 옥토 이건 뭔가 세금을 달리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분 육등법 뭐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네요. 더 합리적인 건 연분 구등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오히려 연분 구등법인데요. 보세요. 연분 구등법의 이 연은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 년자예요. 풍년 흉년을 따져서 풍흉을 고려해서 9등급으로 년을 나누는 거예요. 일단은 상중하로 나눠요. 그리고 상중하로 나눈 것을 다시 상중하로 나눠요. 그게 뭔 뜻이냐면 아주 풍성한 완전 풍년 그러면 상상년 그래요. 그 밑에가 상중년 쭉 해서 밑에 하중년 하하년까지. 그러니까 하하년은 아주 쓸쓸한 거죠. 아주 흉년의 흉년 아주 심각한 거죠. 그런 게 하하년이에요. 그래서 상상년일 때는 1결당 20두라는 엄청난 세금을 받고 하하년일 때는 4두를 받는 그렇게 뭔가 풍흉에 따라서 받는 세금의 정도를 조절하는 이런 게 바로 연분구등법이에요. 아주 좋은 제도예요. 또 학문 연구를 위해서 지편조를 설치했대요. 이건 뭐 제가 이게 빨간 줄을 쳐놨는데 이건 뭐냐면 조만간 제가 암기식 하나 알려드릴 건데 거기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워서 이건 좀 뺐어요. 지편전 모르는 사람 있나? 없어야 되는데 지편전에서 뭐 만들었어요? 사실은 뭐 한글을 만들 때 요즘에는 뭐 한글을 세종의 단독 작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지원한 그런 단체는 바로 집현전이에요. 그래서 집현전과 함께 꼭 외우셔야 될 것은 거기 맨 밑에 보시면 훈민정음이 있거든요. 훈민정음 창제할 때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이 같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집현전에 집자 있잖아요. 집자, 집. 요걸 아주 세종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중간쯤에 보면은 그 의서가 하나가 있는데요. 국산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한 뭐예요? 향약, 집성방. 요거는 좀 따로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성방과 요 위에 있는 이 집현전을 같이 외우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외웁시다. 집현전, 집성방. 이걸 왜 꼭 외워야 되냐면 우리 이미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도 향약방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의서가 있어요. 뭐예요? 향약 구급방이죠. 그거는 고려시대 건데 그 향약 구급방에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향약 집성방이에요. 그래서 아예 하는 김에 집현전, 집성방 같이 외우시면 참 좋겠죠. 그러면 구급방과 절대 깔리지 않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또 앙부일구라는 거 만들었는데요. 물론 세종이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세종 때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앙부일구만 있는 게 아니라 현주일구, 천평일구, 일구일구, 일구가 많아요. 일구가 뭐냐면 여기 해일자 있죠? 선, 이게 바로 해시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구를 외우세요. 앙부일구 전체를 필요 없이 일구라는 말로 외우세요. 해시계. 그리고 또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만들어졌다. 농사직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가 쓴 책으로서는 가장 오래된 농서가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늙은 농부의 경험을 살려서 만든 그런 책이 바로 농사직설입니다. 또 하나 충신효자 등의 행적을 수록한 삼강행실도 만들었대요. 삼강행실도 보니까 끝이 도로 끝났죠. 뭔가 그림인 것 같아. 맞아요. 효자, 연려, 충신의 그 본보기를 글로 쓰고 그림도 그린 그런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입니다. 이거 보고 배워라 이런 거예요. 또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건데요. 바로 칠정산입니다. 칠정산이 뭐냐면 역법서인데요. 역법서가 뭐예요? 달력 만드는 기준이 되는 책? 뭐 이런 거예요. 역법서. 1년이 365일이죠. 365일을 계산하는 방법이 그 나라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별자리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달을 보고 태양을 보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역법을 계속 우리는 중국 역법을 갖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종 때 드디어 한양을 기준으로 하는 독자적인 역법서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칠정산입니다. 여기 칠정산의 칠자는 정말로 7일정 7개의 뭐 행성 그걸 뜻하는 거예요. 칠정산 꼭 알아두시고 요즘에 아주 정말 시험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아직도 끝나지 않았네. 세종이 많네요. 그죠? 사군육진을 설치해서 북방역토를 개척했대요. 사군육진은 사군은요 압록강 쪽에 있고 육진은 두만강 쪽에 있어요. 지금의 그 북한까지의 영토 있죠. 압록강에서 두만강, 그건 지금 넘어가면 중국인데 압록강에서 두만강이라는 영토를 확정 지은 사람이 바로 세종입니다. 세종이 다른 업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토 확장한 것 때문에 매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압록강 근처, 두만강 근처는 세종이 개척을 한 건데 거기는 정말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뭐 살아봤자 여진족이 살고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김종서, 최윤덕, 장군 등이 사군육진을 개척하게 했지만 거기를 개발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3인 정책이라고 해서 아랫동네에 있는 사람들, 남부지방의 사람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살게 하기도 했고 또 거기에 있는 사군육진 지역의 여진족들이 만약에 조선 사람으로 귀화한다면 오케이 하면서 그 여진족을 토착민을 관리로 삼아주기도 했어요. 이 보세요. 토착민을 관리로 삼아주는 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토관제도라고 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토관제도. 사군육진 개척하면서 김종서, 최윤덕 장군을 사용하면서 그 자리에다가 토관제도를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예. 이 세종을 한번 볼게요. 네, 세종은요 이렇게 외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1, 2, 3, 4, 5, 6, 7, 8, 9. 너무 쉽죠?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사실은 이런 암기식이 시험 볼 때 도움이 되는가? 뭐 될 수도 있죠. 예,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공부할 때 도움이 돼요. 그냥 그걸 준비할 때. 세종은 뭔가 이렇게 암기 구조가 숫자인 거야. 1, 2, 3, 4, 5, 6, 7, 8, 9. 이게 암기의 구조가 머릿속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 뭔가 3강 행실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의 1은 일구, 앙부 일구, 현주 일구, 해시계를 만들었다. 나오면 세종으로 푸세요. 2, 종무. 이字는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이종무는 세종무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이종무는 세종무. 3, 삼강예실도. 4, 사군육진. 사군육진과 함께 꼭 같이 토관제도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5, 이게 제일 어려운데 50척이에요. 50척으로 무역선을 제한한 거. 이게 바로 계약조입니다. 계약조. 요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6과 9는 같이 보시면 좋은데 6은 전분 육등법, 9는 연분 구등법이에요. 사실은 6보다는 9가 더 시험에 많이 나와요. 7도 있네요. 7. 독자적인 역법서 7경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없지만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8도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당시에 세종 때 전국 지리지를 만들었어요.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신참팔도 지리지입니다. 근데 워낙에 뭐 다른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괄호 쳐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고 싶은 분들은 해도 돼요.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1, 2, 3, 4, 5, 7, 8, 9가 딱 맞으니까요. 그 다음 왕은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는 세종의 아들이에요. 세종의 아들은 문종인데 문종은 첫째 아들이고 세조는 둘째 아들입니다. 수양대군이라고 불렀죠. 근데요 다행인지는 몰라도 세조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세조는 업적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세조는 굳이 얘기하면 영어로 치면요 보스예요. 보스. 리더가 아니야. 이게 뭔 뜻이에요? 뭔가 시키는 사람이야. 이거 해라.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네 그러긴 하지만 가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조는 마무리가 별로 없어. 그걸 나중에 마무리 완성하는 사람은 성종이거든요. 성종 때 대부분 완성하고 세조는 시작해 벌려놔. 그래서 시험에 별로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세조의 1등답은 사실은 있긴 있거든요. 직전법이라는 건데 그것부터 먼저 볼까요? 직전법. 그 다음 장에 있는데요. 그 직전법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다가 현자를 붙여서 외우시면 좋아요. 현직전법. 현직전법. 이게 뭔 뜻이냐면 현직에 있을 때만 토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조가 참 무서운 사람이야. 그 앞에 있는 관리들한테 오늘부터 직전법을 사용한다. 퇴직하면 끝이다. 나한테 잘리면 끝이다. 나한테 충성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현직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이 세조 때 시행되었습니다. 저게 1등답인데 다른 것들 좀 볼게요. 세조는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김종서 등을 숙청하고 정권을 장악했대요. 계유정난. 세조가 많은 반대파들, 특별히 김종서와 같은 반대파를 치고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알고 계시죠? 세조가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맞죠? 단종을 몰아내고 이 삼촌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어요. 그런데요. 그 단종이 그 조카가 아예 죽은 건 아니고 저 강원도로 유배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있으니까 세조가 왕이 됐을 때에도 단종을 복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죽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성삼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성삼문, 박팽년, 이게 합의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사람이 대표예요. 성삼문. 꼭 외워두셔야 돼. 성삼문이 나오면 세조 문제입니다. 응?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사육신의 대표가 바로
성산문이에요. 성산문 꼭 기억하세요. 또 육조직계제. 이건 아까 태종이었잖아요. 그렇죠? 태종이 육조직계제로 왕권 강화했는데 사실은 세조도 왕이 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육조직계제를 다시 부활시켰어요. 요거는 근데 잘 나오지 않아요. 태종 문제로 육조직계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부활시킨 건 맞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별표 치지 않은 겁니다. 5위. 5위는요. 조선의 군사제도인데 특별히 중앙군을 5위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세조의 아주 좋은 업적이긴 한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걸 다루기 시작하면 너무 다룰 게 많거든요. 조선의 군사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시험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5위라는 중앙군을 만든 것도 세조 때입니다. 요 사람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좀 알아야 되는데 위에 있는 성산문과 밑에 있는 이시에 알아야 되는데요. 이시에가 누구냐면 함경도 길주의 토 세력이었던 이시에래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대요. 저기 두만강 쪽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시에인데 세조는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중앙 집권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 그 함경도에 그 지방관으로 파견하는 도지사로 파견하는 사람을 굳이 자기의 측근을 중앙에서 뽑아가지고 함경도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함경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다고.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시에예요. 이시에는 꼭 외우셔야 돼. 예. 아예 외울 때요. 뒤에다가 조자를 하나 붙여서 외우면 더 좋아요. 이시에조. 이시에조. 짧게 하면 뭐예요? 이시에조죠. 세조요. 응? 이시에가 나오면 이시에조. 그래서 이시가 2명 나왔어요. 이종무가 나왔고 이시에가 나왔는데 이종무는 세종무 그렇게 외우는 이유를 알겠죠? 세종으로 푸셔야 되고 이시에조 이거는 세조 문제로 푸시면 됩니다. 또 직전법 보셨고 원각사제 10층석탑 그 다음 세조는 조선시대에 거의 유일한 숭불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조선은 억불입니다. 불교를 싫어해요. 그런데 이 세조는 왕자 시절 때부터 그렇게 불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원각사라는 절을 짓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라는 것도 세웠습니다. 10층 기억나세요? 고려시대에도 10층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충무광 때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었어요.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10층이 있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게 두 개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세조는요. 그래요. 업적은 좀 몇 개 되지만은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직전법인데 그거 말고도 3개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좋겠어요. 이성 직원. 이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인가? 아니면 이성에 있는 디스캐슬에 있는 직원인가? 하여튼간 이성 직원인데요. 이가 뭐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종무 아니죠? 뭐예요? 이시에조. 이시에조. 그리고 성 누구예요? 성산문이고. 이게 제일 중요해. 직전법이죠? 이거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보세요. 다수 있죠? 이시의 성산문, 직전법,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이제 한 명이 남았어요. 바로 성종인데요. 예, 세조가 벌려놓은 일들을 완성하고 마무리한 성종. 바쁘겠네요. 예, 성종 보겠습니다. 성종은 일단 김종직, 김갱필 등 발음 줄 알았는데 김굉필 등 살림 세력을 등용했대요. 살림 세력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당시에 그 중앙 정계에 진출해 있던 이미 관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실은 슬슬 왕권을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시골 양반들을 불러 올려서 그들과 싸우게 한 사람이 바로 성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한 거예요. 두 번째, 집현전을 계승해서 호문관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사실은 집현전은 세종 때 설치되었고 세조 때 폐지되었고 성종 때 다시 계승을 해서 살려냈는데 이름을 바꿨어. 그게 바로 홍문관이에요. 홍문관은 집현전과 같이
뭐 학문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경연이라는 거 있대요. 경연이 뭐예요? 신하가 왕을 가르치는 거, 그게 바로 경연입니다. 아주 그 조선의 왕 중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를 가르쳐라 이러면서 경연에 가장 정성을 들였다는 왕이 바로 성종이래요. 세 번째, 야 이건 진짜 중요하다. 물론 세조 때 시작을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가 성종 때 완성을 한 그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조선 경국전은 뭐예요? 정두전이 만든 사찬법전이에요. 근데 경국대전은 조선 성종 때 만든 관찬법전, 즉 정부가 만든 법전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고전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사실 동국통감도 이것도 사실 시작은 세조 때 시작했지만 성종 때 완성을 한 그런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동자 들어가는 또 하나가 바로 동국여지승남인데요. 여기 지자가 있는데 동국의 지, 동국지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리지입니다. 이렇게 뭔가 성종 때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또 하나,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레이를 편찬했대요. 이 국조 오레이는요, 국가의 5가지 의례라는 뜻인데, 뭐 궁궐에서 하고 있는 상례, 제례, 빈례, 뭐 이런 거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궁궐에서 하는 의례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고 한 것이 바로 국조 오레입니다. 뭔가 행사와 관련된 거예요. 또 신숙주가 당시에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라는 걸 편찬했대요. 보통 이제 해동이라고 하면 중국의 바다의 동쪽 우리나라를 말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해동 제국의 해동은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는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제국이라고 하면 황제국인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 나라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 일본은 여러 나라로 분립되어 있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해동 제국기 이거는 일본 여러 나라 기행문 이런 뜻이에요. 누가 썼다고요? 신숙주가 썼다고. 또 성현등은 악학개범을 만들었대요. 악학개범인 그 악자가 있는데요. 음악책입니다. 이거 쓴 사람은 너무 쉬워. 성종 때니까 성현이지 뭐. 성종 때 성현이 악학개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거 시험에 많이 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학개범. 물론 음악하면 세종이 더 유명해요. 근데 음악책은 성종이라고. 또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금양잡록이라는 걸 저술했대요. 강희맹. 이 사람이 금양잡록이라는 것을 저술했다는 건 농서를 썼다는 뜻인데요. 당시 금양은 지금의 경기도 시흥을 말해요. 시흥.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의 농법만을 소개한 책이지만 컨텐츠가 좋아. 괜찮은 책이야. 그게 바로 금양잡록입니다. 또 사실은 태조 때 태조 첫 번째 왕 때 경복궁이라는 거 만들었는데요. 사실 태종 때 창덕궁이라는 거 설치했거든요. 말씀드리진 않았죠. 왜냐면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신문구가 설치된 것도 이 창덕궁 앞에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성종 때 궁궐이 하나 더 생겨요. 그게 바로 창경궁입니다. 요거는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창경궁, 이 창자가 많아. 창덕궁, 창경궁, 창자가 많으니까 이 경궁을 외우시면 어떨까? 경궁 어때요? 그렇게 외웁시다. 예, 창경궁. 뭐 아예 이걸 이렇게 바꿔서 외워도 괜찮아. 창경국 이렇게 발음이. 왜냐면 경국대전을 만든 사람이 창경궁도 만들었거든요. 다시 경국대전 만들어졌던 왕 때에 창경궁도 만들어졌거든요. 요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성종은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성종은요, 무슨 말만 하면 오해를 해. 뭐 상처를 땡겨받아.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자꾸 오해해가지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 뭐 말만 하면 아주 오해를 해. 아주 너무 놀라운 일이죠.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오해경악금 이렇게 외워두세요. 성종 때는 오해경악금. 근데 사실은요, 좀 어려우시면은 경악만 외우셔도 돼. 성종은 거의 2개에서 다 나와요. 오해경악금, 오가 뭐예요? 국조 오레이,
해는 해동 제극기. 오해 이거 두 개 쓴 사람이 바로 신숙주예요. 신숙주는 오해 전문가인가 봐. 응? 또 경 뭘까요? 경국대전. 악 이거는 악학교범이라는 음악책입니다. 금 강희명이 쓴 금양잡록이에요. 이 5가지 꼭 알아두시는데 오해 경악금 다 중요하지만 경악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 초기의 왕들을 다 배웠어요. 이제 잠깐 조선 시대의 전체적인 통치 체제, 정치 조직 이런 것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그 왕권과 신권의 조화 보시면요, 이 말도 참 재밌다, 그죠?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이 조화된대요. 뭔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이런 나라. 그게 바로 조선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승정원이라는 그런 관청이 있는데, 승정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대통령 비서실 비슷한 거예요. 왕명출납 이게 바로 비서 기능인데요. 승정원이 바로 왕명출납하는 그런 관청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꼭 같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려시대에 왕명출납했던 관청은 뭐예요? 그런 관청이 따로 있지 않았다, 그치? 그 어떤 관청의 직원이 그런 왕명출납 기능을 했죠. 중촌의 승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촌의 승선, 거기도 승자가 들어가 있죠. 그것이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독립관청으로 왕명출납 관청이 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승정원입니다. 또 하나 의금부라는 게 있는데요. 의금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왕명특별재판. 그러니까 왕이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재판이에요. 의금부. 그래서요, 이 승정원과 의금부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왕. 이게 바로 다 왕권을 위한 그런 관청입니다. 그런 반면에 왕권을 견제하고 제한하는 그런 관청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왕권과 신권에 좋아지. 그렇죠?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고 무슨 견제 균형의 기능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삼사라고 그래요. 밑에 보시면 이만큼이 다 삼사 얘기예요. 삼사. 여기 삼사 있죠? 삼사 동그라미. 삼사는요, 그래요. 고려시대에도 삼사가 있었어요. 고려시대의 삼사는 단순하게 회계 기능을 하는 회계 재정 관청입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삼사는 정말로 세 개의 관청을 합친 거예요.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게 바로 삼사예요. 질문, 사원부, 사관원과 또 무슨 관청이 삼사예요? 홍문관. 또는 사원부, 홍문관과 또 무슨 관청을 합쳐서 삼사예요? 사관원. 삼사는요, 삼사가 뭐냐 이렇게 묻진 않아요. 그럼 너무 어려우니까. 삼사 중에서 2개 정도 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묻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밑에 보겠습니다.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삼사. 근데 사관원과 사원부는 사사 같이 보고 있네요. 사사, 2개 사, 양사라고 불려요. 이 사관원은요, 사관원? 이거 간쟁 기능 독립된 건데 태종 때 만들었죠. 사관원은 간쟁 기능 주로 해요. 그리고 사원부는 감찰 기능, 지금의 감사원과 비슷한 게 바로 사원부예요. 그런데 사관원과 사원부에 공통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경이라는 거예요. 서경. 좀 어려운 말이다. 서경은 임명동의권입니다. 서경. 임명동의권.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바로 임명동의권인데요. 그거 비슷한 것을 양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양사는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경권을 가지고 있다. 또 홍문관은 누가 만들었죠? 집현전을 계승해서 성종이 만들었죠. 근데 홍문관은 그 기능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기능이라고 했죠? 학술 기능과 경연 기능이라고 그랬죠. 보세요. 경연을 담당했다. 근데요, 홍문관은 별명도 좀 알아야 돼. 홍문관은 이상하게 경국대전에서 별명을 지고 있어요. 홍문관의 별명은 구슬 옥자를 써서 옥당이라고 해요. 옥당이라고 그래요. 옥당. 여기 보세요. 한문 보시면 구슬 옥자예요. 이게 왕자에다가 이렇게 점 찍은 게 구슬이란 뜻이야. 홍문관의 별명은 뭐라고요? 옥당, 홍옥.
요즘엔 그런 사과 안 먹는데 옛날에 홍옥이라는 사과 있었는데 홍문관의 별명은 옥당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전 중기에 중종 때 비변사라는 게 만들어졌대요. 일단 이 이름 보세요. 비변사 뭐 같아요? 대비하는 거야. 변방을. 그런 관청이래.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을 하면 국경을 수비하는, 변방을 대비하는 그런 관청이 바로 비변사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는데, 그 병조 있잖아요. 병조? 아니 6조 중에서 조선의 6조라고 하는데 2호 예병 형공 병조가 국방부고 거기가 하면 되죠. 비변사가 왜 필요하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6조 중에 병조가 지금 국방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변사라는 것이 따로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비변사가 처음에는 임시기구로 설치됐어요. 이게 생긴 이유는 바로 이 삼포외란 때문인데요. 삼포가 어디냐면 지금의 한반도의 경상도 지역의 세 개의 항구를 말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외란을 일으켰어. 그 일본 사람들의 외란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당시에 비변사라는 걸 따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잠깐 만들어 놨다가 그걸 없애려고 그랬죠. 그래서 임시기구였다고. 근데 명종 때요. 또 명종 때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라도 지역이 엄청 당한 거예요. 전라도 곡성 지역 쌀이 많이 나는 곳이 바로 거기예요. 근데 거기가 당했어. 야, 그러니까 이 비변사를 더 이상 임시기구로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상설기구, 정식관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종 때 뭘 계기로? 을묘배연, 이게 바로 전라도 지역이 크게 당한 걸 말해요. 명종 때 을묘 외변을 계기로 비변사가 드디어 나오네요. 상설기구화 되었다. 임시기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뭐 이 정도도 하고 이제 비변사를 이제 없애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16세기 말 선조 때 임진왜란이 터진 거예요. 이제는 비변사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국경을 수비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이 관청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의 위상이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대요? 국정 최고 기구가 되었대. 야, 대단하다, 그죠? 시험이 뭐가 나올까요? 각 시기마다 비변사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세도 정치기에는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대요. 세도 정치기라는 건요, 외척들이 정치를 하는 시기를 말하는데, 외척들이 어디를 차지해볼까? 그러다가 비변사가 제일 좋은 관청인 것 같아. 비변사만 내 걸로 만들면 자기들의 의견을 비변사 회의라는 어떤 합법적인 형식으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척들이 좋아했던 게 바로 비변사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흥선대원군 때 드디어 비변사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보세요. 예. 조선 초기부터 시작해서 1907년까지 계속 있었던 것은 의정부라는 회의였습니다. 의정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뭐 이런 사람들이 속하는 7명의 원탁회의, 이게 바로 의정부입니다. 말하자면 조선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 그게 바로 의정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정부를 뚫고 더 위상이 높은 회의가 생긴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가 분명히 있는데 제2국회가 생긴 거야.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더 센 거야. 그게 바로 비변사예요. 의정부 회의가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리고, 이 시기 있죠. 이 시기는 의정부 회의가 힘을 잃어버려. 그래가지고 뭔가 의정부가 열리지도 않아요. 의정부 회의가 열리지도 않고 비변사 회의만 열리는 이런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비변사는 중종 때 삼포외란을 계기로 임시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명종 때 을미외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 되었죠.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의 최고 정치기구로
가장 위상이 높은 기구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갔죠. 심지어는요, 영의정, 위정, 좌의정 그들이 회의하는 게 바로 의정부인데 의정부 회의도 팽개치고 비변사 회의로 가는 게 삼정승이요. 그게 임진왜란 이후에 비변사가 그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그래도 흥선대원군 때 없어진 거죠. 근데 진짜 웃긴 건요, 이렇게 비변사 때문에 의정부가 힘이 없어졌는데도 의정부는 없어진 적은 없다. 이게 흐물해가지고 그냥 이름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1907년이 돼가지고 이때 없어져요. 1907년은 또 왜 없어졌냐? 이때는 사실 뭐 우리가 없앤 건 아니고 일제 때문에 일본이 없앤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해요. 비변사를 모르면 조선을 모른다. 사실 상당 기간 동안 의정부보다 더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비변사이니까요. 비변사 잘 알아두세요. 특별히 어느 왕 때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설기구가 된 건 언제예요?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된 건 명중 때죠. 네. 또 지방행정조직에는 관찰사와 수령과 향리가 있는데 제가 이걸 이렇게 돌려보고 싶네. 관찰사 밑에 수령 밑에 향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옆으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8도로 나누고 관내 9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그러기 위해서 관찰사를 파견한 거예요. 관찰사는 지금의 도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관찰사. 가운데 찰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감찰이라는 뜻이야. 관찰찰 감찰사. 누구를 감찰하는 걸까요? 바로 밑에 있는 수령들 있죠. 수령들 중에 비리를 저지르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뭔가 타락한 수령을 찾아내기 위해서 감찰하는 게 바로 관찰사의 일이에요. 밑에 보시면 그 감찰을 받는 사람이 바로 수령인데요. 수령은 지방에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행사했대요. 지금의 군수급이 바로 이 수령인데요. 행정, 사법, 군사권. 지금요 사실은 지방의 군수 정도 되면 행정권은 가지고 있는데 사법권은 없죠. 재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조선시대 때 수령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사권이 있어서 군대를 지휘할 그럴 권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없잖아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 밑에 있던 사람이 바로 향리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향리는 수령의 행정실무 보좌 수령을 도와주는 거예요. 수령은 중앙에서 임명이 되어서 파견이 되어서 지방으로 오는 거고 향리는 그 동네 사람이에요. 네, 향리가 오셨습니까? 이 수령이 파견이 되면 그 사람을 보좌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조선시대의 향리들은 호상, 기관, 장교, 통인 뭐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요.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그 향리들이 수령을 지방관을 도와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순서는 꼭 아셔야 돼. 그치? 관찰사 밑에 수령, 수령 밑에 향리. 또 밑에 보시면 유향소라는 게 있는데요. 점점 어려운 게 나오네. 그치? 유향소. 한문 잘 보세요. 야, 요즘엔 참 한문이 좀 어려운데 이 유자가 뭐냐면요. 이 유가 머문다라는 뜻이에요. 머문다. 영어에 혹시 stay라는 단어 알아요? S-T-A-Y. stay. 머문다. 그게 이거예요. 어디에? 향. 고향에. 향촌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 유향소예요. 근데 이상하다. 향촌에 머무는 거는 관직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유향소는 어떤 거냐면요. 진짜 독특한 건데, 관품은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 누구야? 그러면 전 정삼품입니다. 하는데 시골에 있는 거예요. 뭔 뜻이냐면, 관품은 있는데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고려 말부터 이렇게 하는 일은 없지만 명예직처럼 관품을 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사람들 유향품관이라고 했는데 유향품관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바로 유향소예요. 진짜 웃기죠? 유향소에 있는 사람들은 출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출근할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유향품관들은 자기가 일들을 찾아서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보시면 향촌 자치기구로서 처음에 수령을 보좌하고 감시하고
향리를 규찰하고 백성을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시골 양반들 중에 좀 있다 싶은 사람들, 좀 관품이 있는 좀 그럴듯한 양반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수령이 잘하나, 향리가 잘하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가 정부의 지방행정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보기엔 기분이 나쁘죠. 뭐 자기가 파견한 수령을 그 유양소의 유양 품관들 양반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양소가 따로 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양소를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소가 뭐예요? 서울경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업무 연락소예요. 그래서 유양소가 처음에 생겼는데 유양소가 하도 양반들 중심으로 지들 마음대로 노니까 안 되겠어서 그 유양소가 하고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업무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소예요. 말하자면 경제소가 있다는 건 바로 유양소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죠. 좀 하나 더 알아두실 것은 이 좌수와 별감이라는 표현인데요. 좌수와 별감은 유양소의 임직원을 말합니다. 뭐 유양소라는 단체의 회장, 부회장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좌수와 별감은 그 유양소에서 자기들끼리 양반들끼리 뭐 투표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런데 굳이 수령한테 가가지고 임명장을 주세요 그랬다니까요. 아 자기들이 뽑아놓고는 임명장은 국가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한 반 정도 제도화된 것이 바로 유양소라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 관리등용제도가 나오는데요. 관리등용제도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가 뭐 그런 거예요. 과거를 봐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관리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음서가 뭐예요? 아버지가 높은 관직이면 아들에게 하나의 관직을 주는 약간의 뭐 낙하산 그건 비슷한 것이 바로 음서인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는 참 중요한 거긴 한데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고 너무 어려워.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조금 멀리하고 있어요. 이게 한능검 시험의 특징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거.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사실은 중요한데 잘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과거에는 제가 큰 구조만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문과가 있어요. 문과에 합격하면 문신관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과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소과라는 거 합격하고 나중에 대과라는 거 합격하면 진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관리가 되는데 이 소과와 대과를 합쳐서 우리가 문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대과를 합격해야지 진짜 높은 관리가 되니까 아예 심지어 대과를 그냥 문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과라는 말이 있죠. 대과 그리고 있는데 소과 대과 합쳐서 문과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대과 자체를 문과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무과가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어요. 무과가 상설 시행되지 않았는데 조선시대에는 무과가 상설 시행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거네요. 또 잡과라는 것은 기술관을 뽑는 시험이에요.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이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아주 우리 시험에 딱 맞게 아주 간략하게 그렸는데요.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소과와 대과 시험이 이렇게 있어요. 특별히 문신 관료를 뽑는 문과는 소과와 대과로 되는데 소과는요 이 안에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원시를 통과하면 말 그대로 생원이 돼. 허생원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허생원? 그리고 최진사 뭐 이런 식으로 이 소과를 합격하면 생원이나 진사가 돼요. 생원시는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뽑는 시험이고 그리고 진사시는 글을 잘 쓰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요 소과를 준비하러 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소과를 치러 가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소과를 준비하는 중등학교의 명칭은 이거예요.
이거 꼭 외우셔야 되는데 사부학당은 중앙에 있는 중등학교입니다. 말 그대로 사부인데요. 동서남북이 아니고 동서남중, 동부학당, 남부학당 이런 것들이 합쳐서 사부학당이라고 그래요. 또 향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입니다. 당시에 그 조선시대에는 도 밑에 부목, 구년 이런 게 있었는데요. 부목, 구년에 하나씩 두는 것이 바로 향교라는 지방의 학교였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속과를 합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이 바로 대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바로 시험 봐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유 이건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한 번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갔다가 대학교인 성균관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과 즉 문과를 보러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성균관이라는 학교는 누가 입학하는 거예요? 속과 합격자가 입학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생원과 진사가 입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균관이라는 걸 설치해서 유경전을 교육했다. 보세요. 속과에 합격을 해야지 생원이나 진사가 돼야지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밑에 보시면 사부학당은 속과를 공부하는 학교인데 중앙에 있어요. 지방에 있는 건 향교입니다. 근데 지방이라는 걸 그냥 지방 이렇게 내지 않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요. 부목, 구년에 하나씩 두는 게 바로 향교입니다. 부목, 구년, 도 밑에 부목, 구년이 있어요. 좀 뭐 인구가 많으면 부고요. 좀 인구가 적으면 현이고 그래요. 여기에 정부가 교관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향교라는 학교에는 정부가 돈을 대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애들을 가르치게 해. 그 교관의 이름이 바로 교수 훈도입니다. 사실은 학교에서는 전체 학교에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향교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래요. 부목구년에 하나씩 두는 학교에는 누가 파견됐는가? 답은 교수훈도. 교수훈도가 파견되는 학교는 어디에 있는가? 부목구년에 하나씩. 말하자면요. 이게 나오면 이게 답이고 이게 나오면 이게 답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꼭 좀 알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바로 향교입니다. 다음 서원은요. 이것도 학교는 학교인데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했대요. 뭐 더 쉽게 말하면 그냥 양반들이 지방에다가 세운 학교가 바로 서원입니다. 이거는요. 꼭 공부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시면 서년의 제사와 유학교육을 담당했다 그랬는데 제사와 교육 기능을 같이 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원 중에도 그냥 자기들끼리 시골에서 만든 서원이 있고 하나는 임금에게서 토지와 노비와 책들을 받는 서원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액서원이라고 하는데요. 서원 중에는 사액서원이 있어요. 처음에 최초의 서원으로 만든 것은 중종 말기에 주세봉이 성리학을 도입한 안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백운동 서원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백운동 서원이 있는 풍기에 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이라는 분이 가서 보니까 이건 취지도 좋은데 왜 이렇게 쓰러져 있느냐. 내가 임금에게 얘기해서 토지와 노비와 책을 받아보겠다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백운동 서원을 이황이 사액서원으로 만든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수서원입니다. 이 두 개는 결국 사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백운동 서원을 사액화시키면 임금에게서 토지 노비 등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소수서원이 된다고. 그래서 밑에 그 시험에 나왔던 퇴계선생 문집의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은 안유가 안양이 살던 고을에는 백운동 서원이 있었는데 옛날 얘기예요. 백운동 서원. 근데 거기에 토지와 노비를 지급해 주실 것을 청하고자 합니다. 사액서원으로 만들어 주시오. 여기까지 나오면 이거는 백운동 서원 문제가 아니야. 무슨 문제예요? 소수서원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소수서원이 답이에요. 맞죠? 이건 정말 좀 중요해.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서원인 건 맞아. 그렇지만 그것이 사역화되면 이젠 이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소수서원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인데요. 군사제도는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깊게 나오진 않아요. 일단은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가운데다가 임진왜란. 조선의 중앙군은요, 임진왜란 전의 중앙군과 임진왜란 후의 중앙군이 달라요. 임진왜란 전의 중앙군은 5위예요. 5위. 5위는 한 방에 딱 만들어서 세조 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오군영이라는 중앙군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한 방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선조 때, 인조 때, 숙종 때 천천히 만들어져서 이게 딱 시험에 나오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임진왜란 거치면서 바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그린 거예요. 훈련도감인데요. 훈련도감이라는 게 제일 먼저 생겼어요. 또 인조 때 세 개가 한꺼번에 생기는데 어영청, 청룡청, 수어청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생긴 게 바로 숙종 때 금위영이에요. 금위영. 시험에서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처음과 끝에 집중합니다. 물론 순서는 훈, 어총수, 금이에요. 이걸 훈, 어총수, 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왕이 다르니까 훈, 어총수, 금 해보세요. 훈, 어총수, 금 이렇게 되는데 시험은 처음과 끝에, 즉 훈, 금 여기에 집중한다고요. 훈련도감으로 시작하고 금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바로 오군영입니다.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세조 때 5위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선조 때 유성룡의 건의로 훈련도감이 생겼어요. 훈, 이건 중요해. 오군영의 처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조 때 어영청, 청류청, 수어청, 어총수, 그리고 숙종 때 금이영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훈, 어총수, 금. 훈련도감이 제일 먼저고 금이영이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 중앙군을 보셨으니까 지방군을 보시는데요. 아, 지방군 좀 복잡하게 됐네. 그쵸?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 그림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제가 여기 키워드가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크게 변화가 있는데요. 임진왜란 전에는요, 이게 뭐냐면 영진군 제도인데요. 조선 초기에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쪽 국경지역과 아래쪽 국경지역에만 아주 좋은 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진군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영진군이 뚫리면 어떻게 되죠? 즉 국경이 뚫리면 그냥 밑으로 가죠. 국경이 뚫리면 후방에 방어가 안 돼요. 이거 뭐 국경은 좋긴 한데 한 번 뚫리면 끝이다, 뭐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뒤쪽에는 버티고 있는 예비군이 있어요. 사실 뭐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예비군이 있어요. 예비군의 이름이 뭐냐면 잡색군이에요. 여러 색깔 군대, 정말로 여러 신분이 잡스러운 사람들이 다 모인 게 바로 잡색군이에요. 심지어는요, 이 잡색군에 노비도 들어가요. 노비. 원래 노비들은 국가와 상관이 없는 존재니까 잡색군에도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잡색군을 만들어 놓고 정부가 노비 너 뭐하냐 와라 그러면 가기도 했어요. 노비들은 잡색군에 들어가는 거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싫어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잡색군에 들어가서 그 일을 열심히 해. 잡색군의 그 군역을 열심히 하면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비가 양인으로 승격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원하고 있는 그 노비들 중에는 저 잡색군 좀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경에만 좋은 군대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전국으로, 이런 군대가 전국으로 간 게 바로 진권체제라는 거고. 근데 진권체제는요, 잘 보세요. 이게 전체가 다 군대라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 군대 가야 돼. 잘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불법적으로 뭐 이제 군대에서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진권 체제라는 건 점점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직전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끌어서 이게 적이 쳐들어올 것 같은 지역에 총동원하는 그런 체제를 두었는데 그게 바로 계승방역 체제예요. 계승방역 체제라는 걸 둔 상태에서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들어왔어요. 와, 여기 일본이 들어왔는데 부산 지역에 다 모여 있는 거야. 계승방역 체제로. 그래가지고 뭐 여기를 열심히 싸웠죠, 일본도. 근데 한번 싸우고 나니까 결국 뒤쪽엔 아무것도 없어. 앞에 있는 영진군 체제와 비슷한 정도의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계승방역 체제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에 이 계승방역 체제가 뚫리면서 더 이상 뭐 뒤에 후방 방어가 안 되어서 임진왜란 초기에 패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다 그래요. 계승방역 체제 때문에 망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진권체제로 돌아가요. 똑같죠? 생긴 게. 그러니까 진권체제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 여기에 군대에 사람이 없으니까 양반도 노비도 다 포함을 시키는, 농민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양반과 노비까지 포함시키는 걸 속오법 또는 속오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영진제, 무슨 소화제 같은데, 그치? 영진제 왜 먹어요? 속이 안 좋으니까, 그치? 영진제 왜 먹어요? 속이 안 좋으니까. 영진제, 외속 이렇게 순서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이미 이것도 어려운데 더 깊이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과거랑 좀 비슷해. 그래서 이거는요, 사실은 이게 중요해요. 잡세군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지방군사 제도는 영진군이었다. 유사시에 향토 예비를 맡은 예비군 성격의 뭐예요? 잡세군이 있었다. 이걸 잘 알아두세요. 조선 초기에 잡세군이 있었고, 세조 때 진권 체제를 실시했는데 세조가 오이도 만들었는데요. 영진군 체제를 전국으로 확대한 진권 체제를 만든 것도 세조입니다. 나중에 총동원 체제가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계승방역 체제라고 하고요. 임진왜란 거치면서 새로 등장한 것이 바로 진권 체제를 복구하되 양반과 노비까지 함께 들어가는 소고법, 소고군이라는 걸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의 군사제도를 보셨는데, 그래요. 너무 어렵죠?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잡세군.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밑줄군 임금의 재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얼마 전에 임금께서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을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고 명하셨다더군. 태종이네요. 신문고는 태종이죠, 그죠? 또 문화부를 없애고, 문화부는 중소문화성이 고려 말에 이름을 바꿔서 문화부가 되었는데요. 문화부에 낭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낭사가 바로 간쟁 기능을 하는데요. 그걸 없애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화부 낭사, 여기 나오네, 그지? 낭사를 사관원으로 간쟁 기능을 독립관청으로 독립시켰다. 이런 식으로 왕권 강한 사람이 바로 태종입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우리가 태종을 이렇게 외우고 있었죠. 혼자 계신 6명의 노인을 한 명이 간호하고 있는 거예요. 혼 계신 육간호, 여기 나온 게 보면 지금 신문고 나왔잖아요. 신문고 나왔고 위에 보면 간증 기능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뭐 혼계, 육호 이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그치? 혼계, 육호 한번 찾아볼까요? 혼계, 육호 중에서 뭐가 답일까? 3번에 있네요, 그죠? 육조 직계제가 실시되었다. 혼계, 육호 중에서 6이 나왔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밑줄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성산문이 나왔는데요. 성산문. 저 사람 잘 알아야 돼. 성산문. 성산문은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어느 왕 때예요? 사육신과 관련된 건 세조죠. 세조. 그래서 상왕의 보기를 모의하여, 상왕이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바로 단종을 말하는 거예요. 조카를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산문이 나오면요, 세조 문제예요. 그럼 이제 세조 때는요, 이성직원 이렇게 외우면 좋은데, 이성직원, 이성, 이가 뭐였죠? 이시에
그리고 성산문, 직전법, 원각사지, 십증석탑. 이 성직원 중에 성이 나왔으니까 이 직원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 그 중에 이가 뭐였죠? 이 종무 아니죠? 이세죠. 이세죠. 예. 답이 3번이에요. 그죠? 이세난을 진압하였다. 성사문이 나오고 이세를 고르는, 참 쉽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우는 거 있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공부 잘하는 사람인 거죠. 그 다음 5번도 볼게요. 5번에 보시면 가 왕의 재위기간에 있어서는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창경궁이 나왔어요. 그렇죠? 창경궁. 여기 보시면 이 창자 지우면 경궁대전 되죠. 그렇죠? 근데 밑에는 또 나왔네. 그치? 경궁대전이든 경국대전이든 그걸 완성했다고 하면 너무 쉬워. 완성했다고 하면 성종이죠. 세조가 시작했지만 경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이에요. 성종 어떻게 외웠죠? 자꾸 말하면 오해하니까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그랬죠. 오해 경악금 그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죠? 오해 경악금 그래요. 지금 경국대전이 좀 나왔으니까, 이게 나왔으니까 뭐가 답이겠어요? 나머지 것들 중에서 답이겠다. 그죠? 오해, 악금 이 중에서 하나가 답이겠죠.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답인가? 3번이 답이네요. 악학개범이 가능되었다. 경이 나오고 음악책인 악학개범을 고르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 딱 이렇죠. 성종이라는 왕은 왕의 이름은 주지 않아. 근데 성종의 업적 하나 경대전을 문제로 내고 그거에 또 다른 업적 악학개범을 답으로 내는 거예요.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6번에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옥당이래요. 옥당. 홍옥. 옥당이 별명인 게 뭐예요? 홍문관이죠. 그죠? 집현전의 기능을 이었대. 금방 알겠네. 그죠? 집현전의 기능을 계승해서 성종 때 만든 것이 홍문관이에요. 홍문관, 사원부, 사관원 합치면 3사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홍문관이니까 경연이라는 말이 여기 있나? 없죠. 그러면 경연도 답일 수 있겠다. 그렇죠? 홍문관에 대한 설명이니까. 또는 사원부, 사관원과 합쳐서 3사가 될 수 있다. 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죠. 그 정도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답일까요? 여긴 경연이 답이 아니라 이게 답이네요. 그죠? 사원부, 사관원과 함께 세 관청을 3사라고 부른다. 이거 답이네요. 그죠? 예, 답은 2번입니다. 예. 좀 이번 강의는 좀 길었죠.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잘 복습하시고 보시면 여기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